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파산 사건에 대한 파산관제인의 실제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되고 또 법원의 면책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뭐 채무자의 재정 상태라든가 왜 파산하게 됐는지 그 원인, 또 파산 관제인이 뭘 조사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면책, 그러니까 빚을 이제 탕감해주는 결정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네, 바로 그 점이 궁금한데요. 자, 보고서를 좀 보면요. 채무자는 56세 여성분이시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그리고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고, 월 한 85만 원 정도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네요. 네. 거주하시는 곳은 LH 임대주택인지 보증금이 50만 원에 월세가 한 13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신 것 같은데, 파산에 이른 시점은 2022년 7월경으로 보고 있네요. 과거에 그 지인 권유로 가맹점 사업을 시도하셨다가 실패하면서 빚이 시작됐고, 그 후로는 일용적으로 생활하셨지만, 계속 늘어나는 이자나 생활비 부담을 결국 감당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파산 원인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 사치나 낭비 이런 게 아니라 사업 실패, 그리고 실직, 또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 증가 이런 게 주된 이유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면책 결정에 중요한가 보죠? 그렇죠. 이게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뭐랄까,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보고서로 보니까 와, 총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돼 있네요. 네, 금액이 상당하죠. 채권자는 유동화 전문회사 포항에서 네 곳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원금은 약 3,118만 원인데 이자가 정말 많이 불어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원금 대비 이자가 상당히 누적된 거죠. 주로 사용처는 뭐 생활비나 기존 빚 갚고 통신비 내고 이런 용도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중에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건 보통 원래 채권,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같은 게 부실화되면 그걸 이런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사들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개인 파산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1억 8천이라는 빚에 비해서 자산은 정말 거의 없네요. 우체국 예금이 39만 원, 그리고 지금 사시는 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이게 전부라고요? 네, 합쳐서 89만 원. 이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 전부입니다. 사실상 빚에 비하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더 했을 텐데요. 그렇죠.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말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금이랑 보증금 말고 혹시 최근 5년 안에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 아니면 배우자나 뭐 자녀 명의로 숨겨놓은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죠.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아, 그런 은닉 정황 같은 건 없었다는 거군요. 네, 보고서상으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89만 원,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습니까? 세인이 보니까 예금 39만 원은 법에서 이제 최저 생계비로 보장하는 그 6개월간 생활비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50만 원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압류할 수 없는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둘 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돈이군요. 네. 그래서 환가 포기 의견을 냈습니다. 환가 포기. 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나눠줘봐야 실익이 거의 없다. 이런 판단인 거죠. 정확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 드는 비용, 뭐 송달료나 공고 비용 같은 절차 비용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런 실익을 따져서 아예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고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셨죠, 아따? 네, 이걸 동시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파산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절차를 그냥 끝내는 거죠. 배당할 게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요? 네. 그건 어떤 건가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내거나 또는 뭐 과도한 낭비나 도박 같은 걸로 재산을 크게 줄이는 행위 이런 게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사유들이 이분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본 거죠. 오히려 사업 실패 과정이나 그간의 어려운 생계 유지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원에 면책 허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채권자들은 뭐라고 안 했나요? 네, 보고서에 보면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네. 오늘 이 보고서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개인 파산 절차라는 게 그냥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재산은 철저하게 보호해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 89만 원은 지켜주는 거니까요. 네, 법원은 결국 이런 파산 관제에는 보고서를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려는 파산 제도의 어떤 본래 취지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한 개인의 실패, 그 이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이 파산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